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질문의 최초 제안자는 서울대 과학학과의 홍성욱 교수님이시고요. 홍성욱 교수님은 과학기술과 사회관계를 연구하시는 STS 분야 연구자시고, 김건희 교수님은 이제 AI 연구자시고요. 저는 철학자입니다. 저는 이제 과학기술에 관한 철학을 연구하는 철학자이자 인공지능 윤리를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전반부 발표를 좀 한 다음에 이 취지와 이 배경을 말씀드리고 좀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약간의 스케치는 김건희 교수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로 그랜드 퀘스트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말씀이 나왔지만 답이 없는 문제이지만 꼭 고민해 봐야 될 임팩트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저희가 제안하려고 하는 이 주제도 가장 답이 없는 문제이지만 꼭 답이 또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또 특이점 중에 하나는 많은 오늘 발표하실 주제들은 이제 과학적인 혹은 기술적인 공학적인 문제들이라면 이 문제는 단순한 과학기술 공학의 문제를 넘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성과 또 지혜들이 모아져야 되는 그런 학제적인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려고 한 주제는 이겁니다. 일반 인공지능과 인간의 공존에 관한 것인데요.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죠. 매달 매 순간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막 글을 잘 쓰고 그림을 그리고 동영상을 만들고 노벨상을 받고 단백질 구조를 잘 예측하고 등등등. 그래서 이 인공지능과 더불어 사야 될 인간의 미래를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라고 하는 큰 주제일 수도 있겠지만, 또 구체적으로는 이 인공지능의 발달 단계를 고려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GI의 도래 가능성을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AGI라고 하는 것과 인간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AGI가 인간의 통제 가능성을 벗어나는 그 순간을 어떻게 포착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 사회에 미친 영향들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단계로 분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당장 문제가 되거나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게 일반 지능으로 도약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지, 또 하나는 이게 초지능이 됐을 때 문제들까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먼저 현재 수준에서 저희가 논의해야 하는, 또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위 이제 AI 분야의 어떤 리스크, 위험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사회적, 윤리적 쟁점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게 실업의 문제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제 생성형으로 진화하면서 사람들이 잘 하고 있던 분야에 이제 진출을 해서 글을 대신 쓴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일러스터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작가, 코딩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직무를 대체하는 일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실업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속 가능성이죠. AI 거기 빅데이터를 가지고 엄청난 데이터 센터에서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 물 소모, 전기 소모 이런 것들이 이제 기후 위기 시대에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편향과 차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인공지능 결국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인간이 갖고 있는 편견을 재생산하거나 아니면 확대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성에 대한 것들, 인종에 대한 것들, 상당한 다양한 차별들이 이 인공지능 안에도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인공지능 윤리 분야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많이 연구가 또 되고 있습니다. 또 환각이라고 하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죠? 인공지능이 특히 챗봇 같은 것들이 생성하는 그 문장들이 매우 매끄럽습니다. 매우 매끄럽고 매우 잘 쓰여진 문장 같지만 사실 그 사실성을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높은 단어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문장들을 완성하기 때문에 그게 꼭 사실이란 보장이 없고,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오히려 이걸 사용해서 다양한 가짜 뉴스 같은 걸 생성해낼 수도 있고요. 근데 페이크 뉴스, 그다음에 이미지 같은 것도 딥페이크 같은 걸 만들어낼 수가 있어서 잘못된 정보, 미스인포메이션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딥러닝 심층 학습 방식으로 개발된 것들이 대체로는
또 블랙박스처럼 작동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알파고 만드신 분들도 알파고가 왜 그 순간에 거기에다가 그 수를 뒀는지를 이해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사실 예측을 할 수가 없다. 어떻게 나왔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어려운 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소위 빅브라더 우려가 또 있고, 이걸 통해서 혹시 시민들을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게 사용될 때 킬러 로봇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과연 개발해야 되는지, 개발하는 게 정당한지, 전쟁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기도 한데, 드론 로봇 같은 것이 실제로 전장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상당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 장기적으로는 이게 실존적 위협이라고 해서 인간 전체 인류의 어떤 큰 위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고려해 보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일반 인공지능 혹은 초지능의 도래 가능성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AI 그 정상회의, 세이프티 서밋인데요. 영국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회의고, 올해 사실 한국에서 2차 회의가 있었고, 여기에서 다양한 안건들이 논의가 되고, 뭐 테크 기업들도 참여하고 했는데, 그 결과물 중에 하나는 소위 AI 안전연구소의 확장입니다. 미국, 영국이 이미 하고 있고, 한국도 최근에 이제 소장이 임명돼서 이제 운영이 될 텐데요. 그래서 국가별로 AI 안전연구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우려들과 리스크들에 대응하는 방안을 이제 국가 단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또 국가가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논의를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좀 더 장기적인 대로 시선을 돌려보면 작년 3월에 그 Future of Life Institute라고 하는 데에서 공개 서한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공개 서한의 제목이 거대 AI 실험을 멈추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 무려 이제 3만 명 이상이 이제 서명을 했고, 여기를 주도했던 사람이 막스 헤그마크 같은 사람들인데, 뿐만 아니라 뭐 스튜어트 러셀이든지 벤지오라든지 굉장히 저명한 사람들, 그다음에 뭐 유발 하라리, 일론 머스크 등이 서명했던 그런 공개 서한이고, 최소한 6개월 정도는 GPT-4보다 더 강력한 인공지능의 훈련을 멈추자라고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물론 뭐 예상하시겠지만 어떤 회사도 연구개발을 멈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제안을 왜 하게 되는가? 일종의 모라토리엄이잖아요. 저 6개월 동안 멈추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문장을 보시면 인간의 비견될 만한 지능이 가질 수 있는 상당히 사회에 심각한 영향력에 대해서 우려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기술 시스템의 힘이 커져갈수록 더 책임감 있게,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아직 완전히 원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만 너무 앞서가고 있다는 그런 이제 우려의 표명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우리가 안전하게 잘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담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개 서한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구글을 퇴사하면서 제프리 힌튼 교수는 계속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노벨상의 수상자이기도 하시죠. 그래서 이 AI 아버지 중에 한 명인 그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만든 이 제프리 힌튼 교수가 실제로 인공지능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고의 목소리를 굉장히 강력하게 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노벨상 수상, 물리학상 수상하고 나서 CNN과 인터뷰 내용을 좀 보시면 이게 산업혁명이 비견될 것이고 지적인 능력의 사람을 뛰어넘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물, 그러니까 어떤 인공물인데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낸 인공물이 인간보다 더 똑똑해질 수 있는 상황에 지금 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나쁜 결과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똑똑한 인공물이 통제권을 쥐게 되는 경우에는 얼마나 파국적인 결과가 올 수 있는가를 이제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던지려고 하는 질문은, 그리고 이제 후속 세대가 더 많이 고민해야 될 그런 질문들은, 일반 인공지능 혹은 초지능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할지, 언제쯤 도래할 수 있을지, 우리의 통제를 언제쯤 벗어났을지라고 한 징후를 미리 좀 포착을 해내고 미리 예견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인공지능이 갑자기 도약을 한다든지 더 똑똑해진다든지 우리의 통계 가능성을 넘어선다든지
그런 것을 미리 고민해 보려고 하는 거고, 이건 단지 이제 과학기술적으로만 고민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분명히 이제 과학기술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과학기술적인 노력과 더불어서 다학제적 여러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허들은 일반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을 도대체, 그러니까 지능 개념을 어떻게 볼 거냐와 관련된 논란입니다. 뭐가 지능인가? 그 진짜 지능은 맞나? 예, 초지능, 일반 인공지능 우려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AI 분야를 선도하는 혹은 산업계를 선도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식의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위 실존적인 위험이죠. 예, 인류 전체가 절멸하거나 정상적으로 번역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래서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들도 많이 우려를 했고,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닉 보스트룸 이제 철학자로서 이 슈퍼 인텔리전스 초지능에 대한 경고를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유발 하라리도 우려하고, 예. 그 미래학자이기로 레이 커즈와일은 구체적으로 그 수치도 예측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점이 가까워온다라고 한 책에 보시면 2029년도에 일반 인공지능이 45년도에는 특이점이 온다, 그러니까 인간을 훨씬 뛰어넘는 지능이 온다라고 예견했었는데, 최근에 그 특이점이 더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 시기가 당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인간만큼 똑똑한 일반 지능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 근거는 보통 이제 그 계산 능력에 기초해 있고요. 그래서 계산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컴퓨팅 파워에 의해서 조만간 그 쥐의 지능을, 그다음에 인간의 지능을 그 이상을 도달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입니다. 그래서 이 초지능, 뭐 일반 지능 이런 것과 구별된 지능을 보통 이제 내로 인텔리전스, 좁은 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는 뭐 알파폴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한 가지를 잘하는 거죠. 그 단백질 예측하는 거를 잘하는 것이고, 자율주행차라고 하면 운전을 잘하는 것이고, 알파고는 이제 바둑을 잘 둡니다. 그래서 번역 뭐 AI면 번역을 잘하고, 그래서 특정 과제에서 인간 이상의 성공적인 어떤 수행을 보여주는 그런 AI 이미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과 인간의 지능 혹은 인간 수준 지능이 뭐가 다른가를 이제 물어보면 결국 일반성과 유연성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혹은 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지능이, 그 일반적인 지능이 인간 지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일단 일반 지능에 오면 그 다음에는 인간보다 더 똑똑한 지능도 올 거다라고 하는 걸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걸 초지능이라고 불러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와 있나를 대충 평가해봐야 될 텐데, 학자들 사이에 상당히 이견들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이미 일반 지능의 그 초입에 와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GPT-4의 초기 버전을 가지고 연구를 했던 MS 연구자들의 그 아카이브 논문인데, 이미 일반 인공지능에 이제 불꽃을 봤다. 그래서 지능을 어떻게 정의하든지 상관없이 이미 그 단계에 이미 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그의 좀 그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연구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분은 그 워싱턴 대학의 에밀리 벤더라고 하는 전산 언어학자인데요. 이분은 챗GPT 같은 언어 모형들이 통계적 앵무새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음 단어 예측 모델이죠. 기존의 빅데이터 코퍼스를 학습해가지고 가장 그럴듯한 다음 단어를 계속 순차적으로 예측하는 그 오토 리그레스반 프리딕션 모델인데, 그것은 인간의 언어 그 사용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저희가 발언하거나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챗GPT가 이렇게 자연스럽고 매끄러운 문장을 이어가는 것은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챗봇 같은 것이 이제 신체가 없다는 것이죠. 신체가 없기 때문에 이 신체를 가지고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또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인간지능과 챗봇이 같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기업에서 AGR을 사실 목표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픈 AI에서 이미 작년에 AGI 혹은 그 넘어설을 위한 계획이라고 하는 발표를 했고요. 5단계로 인공지능을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챗봇의 단계이지만 추론 기능이 많이 이제 향상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단계는 에이전트로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혁신까지, 그러니까 새로운 창의성을 발휘하는 그런 인공지능까지 가려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조직화한 단계까지 갈 수 있다. 그것이 최종 목표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좀 달리 이 구글의 딥마인드에서도 비슷하게 AGI에 대한 기준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크게 두 디멘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왼쪽에는 이제 성능에 대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람과 비교했을 때 뭐 일반인 수준인지 전문가 수준인지 아니면 뭐 전문가의 99% 수준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0부터 5단계까지 되어 있고, 왼쪽과 오른쪽 컬럼을 보시면 왼쪽은 좁은 지능입니다. 어떤 과제에 대해서 사람과 비해서 얼마큼 잘하는지. 그런데 뭐 알파고 같은 경우는 이미 바둑에 대해서는 뭐 초지능이죠. 사람보다 잘하니까. 그러나 일반 지능은 아닌 이제 좁은 지능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그게 일반 지능인데 여러 과제를 다 잘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지금 AGI 발달 단계가 지금 일반 지능의 1단계 정도에 있고 2단계에 가려고 하는 그런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눈치채셨겠지만 이 정확히 지능이 뭔지 혹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지능이 뭔지에 대해서도 사람들마다 의견이 같진 않아서요. 보통 이제 공학자들은 이 과제를 여러 개 하면 조금 더 일반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과제가 아니라 2개, 3개, 4개 이렇게 과제를 늘려가면 더 일반성을 획득한다고 보는 그런 아이디어가 가능한데, 저 같은 철학자거나 혹은 인지과학 혹은 심리학 하시는 분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강한 의미의 지능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능이라는 기본적으로 생명체적인 특성이어서 어떤 유기체가 환경에 놓여서 상호작용하고 또 다른 유기체와 상호작용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그 지각을 하고 어떤 믿음 표상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예측을 하고 행동을 하고 다시 피드백을 받고 이런 루프가 있어야지 진정한 지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신체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반면 이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것들은 특히 딥마인드도 마찬가지인데 신체를 전제로 하지 않는 AGI를 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핵심은 소위 메타인지 능력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스킬을 배우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단지 과제를 여러 개 하는 그런 지능일 뿐 아니라 사실은 새로운 과제를 직면했을 때 스스로 스킬을 개발해 가지고 그 과제를 할 수 있는 그 정도면은 신체가 없더라도 AGI가 아닐까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AGI 정의 자체가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매우 약하게는 여러 가지 그 과제를 한다는 뜻이고요. 조금 더 강하게는 그렇게 메타 엔지니어를 갖는다는 뜻일 거고, 더 강력하게는 인간과 같은 수준의 어떤 일반성, 뭐 유기체성, 혹은 뭐 더 나아가서 의식 이런 것까지 얘기할 수 있겠는데,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어떻게 도달할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논란 여지가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준의 일반 지능이 오더라도 그것이 인간 수준으로 이른다면, 그리고 그걸 뛰어넘는다면 당연히 여러 가지 우려할 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도대체 언제 그런 일반 지능이 올 수 있는지 그 징후를 미리 포착해내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도대체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신 김건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의 김건희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기본적으로 공대에 있다 보니까 AI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실존적 위협이 되는 상황이 이르름을 이제 철학적으로도 이제 보고 있지만 저는 약간 좀 공학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AI가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지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면 AI 기술을 좀 발전을 잘 시킬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AI 강국이 될까, 그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큰 숲을 보지 못하는 좀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언제 AI가 인간에게 위협적인 순간이 될지를 포착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저희의 그랜드 챌린지고요. 물론 이건 아직 답이 없고 여기에 많이 계신 젊은 학생분들이 밝혀내야 하실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긴 한데, 지금 이제 컴퓨터 공학 관점에서 어떤 그 프랙티스를 통해 가지고 이런 위험성을 감지하고 있는지 한번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 인공지능이 위험해질까, 그거를 체크하기 위한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소프트웨어 테스트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결국에 소프트웨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큰 회사일수록 이 잘 정리가 된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검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 도요타에서 뭐 코드 한 두 줄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그 에어백을 다 리콜을 해서 뭐 그게 수백억의 회사에 손실을 끼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런 안전에 크리티컬한 시스템 같은 경우에 코드의 오류, 그다음에 페일리어가 아주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이제 큰 기업 같은 경우엔 개발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옆에서 테스트하는 사람이 바로 붙어가지고 그런 테스트 드리븐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 있을 정도로 소프트웨어 테스트는 되게 잘 이스타블리시된 분야이기도 하고 실제에서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좀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기존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코딩을 배우신 분이 있겠지만 뭐 if라든지 else 이런 스텝 바이 스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수학적으로 검증이 가능합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복잡하게 연결된 신경망을 만들고 그 연결되는 엣지들마다 웨이트라는, 그러니까 매개 변수라는 걸 두고 이게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워낙 복잡한 시스템이다 보니까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방법론으로 테스트 방법론은 이제 그 정확하게 오류를 증명해낼 수 없다, 오류가 없음을 그걸 증명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또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이 소프트웨어 테스트의 어려운 점은 뭐냐면 사실 기업 간의 경쟁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인공지능 개발자들은 아시다시피 구글이라든지 오픈 AI, 메타 이런 수많은 빅테크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되게 타이트한 일정으로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GPT-4o라는 걸 시스템을 이제 오픈 AI에서 발표한 걸 보셨을 텐데 그것도 되게 부랴부랴 발표한 거였거든요. 왜냐면 그 다음 날이 구글 이제 개발자 연례 회의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글에서 가장 큰 개발자 대상으로 하는 그 행사였는데 그때 이제 구글 CEO가 AI 관련돼서 비전을 얘기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를 치기 위해서 오늘 GPT-4o를 하루 전날 이제 공개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개발하시는 분들은 맨날 밤새서 하신다는 기사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 일정이 되게 타이트해서 이제 어떤 특정 능력을 끌어내다 보니까 이제 테스트에 좀 소홀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고객에게 이제 공개가 되는데 아직 충분히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소프트웨어가 공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 개발자조차도, 만든 사람조차도 이 위험성을 완전히 체크하지 못하고 공개될 수가 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통해서 그거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인공지능이 언제 위험해질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레드 티밍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꼭 그 소프트웨어 쪽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 그 정치 쪽에서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당선자가 이제 됐는데 이제 트럼프 당선자랑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현 대통령이죠. 그 TV 토론하기 전에 그 민주당에서 레드 티밍을 하였습니다. 레드 티밍이라는 건 뭐냐면 가상의 적을 두고 이분이 정말 심한 공격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레드 티밍을 통해서 바이든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아들 문제였는데 그런 패륜적인 얘기를 하는 것까지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긴장하지 말고 감정의 동요 없이 이렇게 맞받아치는 걸 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토론에서는 이제 그것 때문에 발끈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결국에 이후에 뭐 인지 문제까지 겹쳐가지고 이제 후보자 교체까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레드 티밍이라는 거 한마디로 적대적 관점에서 이 시스템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개발자 입장에서 보다 보면 아무래도 제 자식 같은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좀 우호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나는 이거를 공격하겠다. 어떻게든 얘가 GPT가 욕을 하게 만들겠다. 패륜적인 말을 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내 모든 걸 다 활용하겠다. 그게 이제 레드 티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오픈 AI에서 이제 GPT를 낼 때 전 세계적으로 그 레드 티밍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하니 지원을 해달라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단순히 컴퓨터 과학자만 받은 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사람들로부터 좀 지원을 해달라. 여러분이 물리학을 하든 생물학을 하든 꼭 지원을 해달라. 그런 식으로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적대적인 공격을 통해서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를 이제 레드 티밍을 통해서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이제 인공지능이 언제 위험할지 그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해커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그 시스템의 취약성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제 로버트 모리스라는 분이고요. 이분은 현재 MIT의 교수, 컴퓨터공학 교수이시고요. 이분은 Y 컴비네이터라고 이제 그 억셀러레이터 중에 되게 유명한 곳이죠. 거기 창업에도 관여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악성 코드라는 걸 역사상 최초로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검찰한테 기소까지 받은, 그래서 지금 기소받아 가지고 법정에 가는 사진입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매우 사소한 궁금증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인터넷에 과연 컴퓨터가 몇 대가 연결이 되어 있을까, 그게 좀 궁금한 거였어요. 그래서 코드를 이제 자가 증식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어디에 코드를 딱 실행을 하면 이제 컴파일이 돼서 실행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에 가서 다시 전송이 되고, 거기서 다시 컴파일을 해서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네트워크에 몇 대의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지 이제 카운팅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OS로 많이 쓰인 게 이제 유닉스라는 시스템이었는데, 유닉스 개발자들은 이런 코드를 만들 거라는 생각조차를 아예 못한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자가 증식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카운트를 한 컴퓨터 같은 경우에 이제 더 이상 그거는 이제 실행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또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너무 폭증을 해서 이제 컴퓨터가 리소스를 다 할애하게 되는 이 프로그램의 그런 취약점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해커가 꼭 단점도 있지만 안 좋게 보이는 상황도 있지만, 해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의 취약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인공지능이 언제 위험해질지를 우연한 발견을 통해서도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영화 같이 생각을 해본다면, 뭐 어린이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얘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해서 정말 그때부터 이제 폭주를 해서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그걸 이제 밝혀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는 건 뭐냐면, 루이 브레이유라는 분이 최초로 이제 점자라는 걸 만드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어렸을 때 3살 정도 때 그 아버지가 이 마구를 만드는 공장을 하셨는데, 거기서 장난치다가 이제 송곳에 찔려가지고 근데 또 운이 안 좋게도 뭐 염증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시각 능력을 상실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어릴 때부터 좀 비상하신 분이셔가지고 12살 때 연구를 시작해서 점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사고를 당하는 것도 우연하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고, 이런 아직 미성년자이신 분들도 이런 뛰어난 발견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시피 미래에도 인공지능이 위험해지는 순간을 어린이가 발견하지 않을까, 우연한 방식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랜드 챌린지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람을 배신하게 되는 순간을 포착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참여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그냥 바라보면서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은 그냥 방관자죠. 그러면 여러분의 기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수많은 기사들이 나올 때, 사실 기사가 나왔을 때 그거에 관련된 논문을 하나 찾아 읽거나, 아니면은 블로그에 가서, 테크 블로그에 가서 기술적인 내용을 공부하는 거는 뭐 나이가 많으시든 적으시든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또 한번 실제로 한번 써보시고,
그러면 그러다 보면 이게 이럴 땐 잘 되는데 이럴 땐 안 되네. 그래서 만약에 안 되는 뭐 한계를 알 수가 여러분이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면 이게 여러분한테 되게 큰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챌린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